네, 계속하겠습니다. 이제 32번입니다. 32번. 네, 이런 판례들은 뭐 언젠가는 출제가 될 겁니다. 보겠습니다. 내용이 또 어렵지는 않습니다. 예, 부모가 이혼하였거나, 예, 별거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미소년의 자녀입니다. 부모 일방이 평온하게 보호 양육하고 있습니다. 근데 상대방 부모가 폭행, 협박 또는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행사하여 뭐 이게 뭡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부했던 약치잖아요. 약치. 네, 약치가 폭행, 협박 또는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수단으로 하는 것이고 보호양육 상태를 깨뜨리고 즉 이탈시켜 자녀를 자기들은 제3자의 사실상의 지배하에 옮긴다. 이게 바로 약치의 개념을 그대로 설명한 겁니다. 그럼 그와 같은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성년자에 대한 약치죄를 구성한다. 맞습니다. 맞고 그 다음 2번 질문. 네, 부모의 별거 또는 이혼 상황에서 네, 일방 배우자가 면접 교수권을 가지죠. 자기 자식에 대한 그걸 행사하기 위해서 자녀를 일단 예, 접합하게 데리고 왔습니다. 접합하게 데리고 갔다가 면접 교수 기간이 종료하였음에도 양육하는 부모한테 데려다 주지 않은 경우 그 사정만 이거는 말이죠. 그 사정만으로는 항상 미성년자 약치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냥 국어적으로도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면접 교섭 기간이 끝났으면 자녀를 양육친에게 되돌려주는 게 맞는데 뭐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사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양육친이 뭐 코로나에 걸렸다. 그렇죠. 또는 다른 질병에 걸렸다. 또는 전쟁이 일어났다. 그래서 데려다 주지 못할 사정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면접 교수 기간이 종료했음에도 데려다 주지 않았다. 그것만 가지고는 바로 야치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면 궁금해집니다. 이 판례의 사실관계가 뭐냐? 3번입니다. 네, 갑하고 노란색이 갑하고 원래는 뭐 일본에서 만났습니다. 일본에서 유학 중에 이렇게 또 만났다가 사귀고 또 결혼도 하고 이제 뭐 우리나라에서 그렇죠. 근데 이제 갑과 을려는 각각 이제 남자는 한국, 여자는 프랑스에서 따로따로 살면서 이혼 소송 중입니다. 그리고 자녀인 병 5살짜리 여자입니다. 얘는 프랑스에서 을려가 키우고 있는 겁니다. 근데 갑이 자기 딸입니다. 면접 교섭하기 위해서 그를 보호 양육하던 을려로부터 프랑스에서 인계받아가지고 한국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면접 교섭 기간이 종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병을 데려다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양육친인 을려하고 연락을 두절해버립니다. 두절했고 법원의 유아 인도 명령 등에도 응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미성자 야치죄가 성립하는가? 어떤가요? 이건 단순히 면접 교섭 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데려다 주지 않은 것에 그친 게 아니고 그 의도가 뭡니까? 을려의 연락도 안 받습니다. 법원의 유아 인도 명령을 받고도 불응합니다. 이 말은 기존의 보호 양육 상태를 이탈시키고 자신의 사실상 지배 아래 옮기겠다라는 범죄 의사가 충분히 입증된다고 봅니다. 이 사건에서는 미성자 야치죄 성립을 인정해 버린 사건입니다. 인정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네, 넘어갑니다. 33번은 뭐 출제되긴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래 별표하진 않았고 34번 강제추행죄입니다. 갑이 중앙선 정동차 안에서 28세 여성 앞에부터 서서 손을 치마 속에 집어넣어 스타킹 그 부분까지 손가락이 닿은 채로
검지와 중지 손가락을 이용하여 을의 성기 부분을 문지르고 더듬는 등 혐의를 5분 동안 추행했다는 겁니다. 이 사실이 인정된다면 그냥 볼 것도 없잖아요. 강제추행죄 성립합니다. 강제추행죄가 성립합니다. 요건 이제 원심법원 판결하고 대법원 판결이 달랐습니다. 원심 고등법원은 이렇게 본 겁니다. 이 여성이 나중에 그 남자를 붙잡고 큰 소리로 막 화를 내고 전도차 안에서 여자 혼자 끌고 내립니다. 경찰서 가자고 신고하겠다고. 그래서 원심법원은 어떻게 봤느냐? 아니 이렇게 적극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여성이 5분 동안 가만히 참고 있었다. 그건 납득이 되지 않는다. 원심법원은 이렇게 본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적극적인 성격 여성이 5분 동안이나 당할 여자가 아니다. 따라서 이건 여자가 거짓말하는 것이다 라고 신빙성을 배척한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는 않았고 밑에 내용을 읽어보시면 되겠지만 그리고 이 사실이 인정됩니다. 남자는 비겁하게 변명한 겁니다. 가방 열어 내렸어요. 가방을 이렇게 자꾸 올리다 보니까 스타킹 밑으로 이렇게 손이 닿나 보다 라고 했는데 그게 거짓 진술입니다. 결국은 사실관계가 요랬고 그렇다면 강제추행죄가 성립합니다. 큰 의미가 있는 판례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35번 준강제추행죄입니다. 그렇죠. 준강제추행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한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면 되죠. 그와 관련된 큰 판례가 나왔고, 그죠? 이 판례에서는 이 판결 요지들을 쭉 잘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준강제추행죄는 정신적, 신체적 사정으로 인하여 성적인 자기 방어를 할 수 없는 사람, 이 성적 자기 결정권을 보호해 주는 것을 보호법익으로 합니다. 정신적이나 신체적 사정입니다. 지금 술에 만약에 만취했습니다. 술에 만취한 사람은 자기 방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보호해 주는 것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그 성적 자기 결정권은 원치 않는 성적 관계를 거부할 권리라는 소극적 측면을 말한다. 맞죠? 이런 것은 강간죄, 강제추행죄의 보호법이 성적 자유 또는 성적 자기 결정권입니다. 여기서 성적 자유라고 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성행위를 할 자유가 아니고 소극적으로 원치 않는 성행위를 하지 않을 자유를 의미한다는 겁니다. 1번 맞고, 그 다음 2번. 준강간죄에서 심신상실 또는 한거불능할 때 심신상실이란 정신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 판단 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한거불능 상태라고 하는 것은 심신상실 이외입니다.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물리적으로 반응이 절대적으로 불가능 또는 현실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 맞습니다. 3번 질문. 피해자가 의식상실 상태에 빠져 있지는 않지만, 그렇죠. 완전히 이제 패싱아웃, 완전히 의식이 없습니다. 그 상태에 빠져 있지는 않지만, 알코올의 영향으로 의사를 형성할 능력이나 성적 자기 결정권, 치매 행위에 맞서려는 저항력이 현저하게 저하된 상태였다면, 이런 것은 심신상실 이외의 사안, 바로 한거불능으로 봅니다. 한거불능으로 보고, 이러한 피해자에 대한 성적 행위 역시 준강간 또는 준강제추행죄를 구성할 수 있다. 맞습니다. 맞고, 4번 질문. 피해 사실 전후의 객관적 정황상 피해자가 심신상실 등이 의심될 정도로 비정상적인 상태에 있었음이 밝혀집니다. 혹은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정상적인 상태에 하라면 성적 관계를 맺거나 이에 수동적으로나마 동의하리라고는 도저히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인정되는데도, 예를 들어서 여자가 술이 취해가지고 계단에 탁 앉아 있습니다. 근데 그걸 보고 남성이 몇 마디 주고받고 하니까 그 여자가 술이 취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쉬러 갈까요? 자러 갈까요? 그렇게 한 겁니다. 오늘 처음 본 남자가 20살 정도 되는 여자한테 한 28세 정도 되는 남성이. 그러니까 지금 술이 취해가지고 뭐 화장실에 가서 오바이트까지 했고 상가 건물 계단에 쭈그리고 앉아 있는 겁니다. 그걸 28세 남성이 보고 미엄마한테 인사합니다. 눈이 참 이쁘시네요. 말을 걸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한마디 했겠죠. 지금 술이 취했으면 여자는 아 쉬고 싶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아 그러면 쉬러 갑시다. 근처에 모텔 데려갔는데 그 모텔은 방이 꽉 찼습니다. 그래서 인근에는 다른 모텔에 데려간 겁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여성은 남자친구하고 같이 술 먹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제 자기가 어느 몇 층에는 무슨 뭐 호프집에서 술 먹고 있는지도 모를 정도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휴대폰하고 그런 걸 다 놓고 그 남자를 따라서 모텔로 간 겁니다. 그래 남자친구는 황당하죠. 여자친구 화장실 갔는데 안 오는 겁니다. 불안하잖아요.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이 인근에 있는 CCTV를 쭉 보니까 상가 앞에 쭈그려앉고 앉아있었고 그 남자가 그 여자를 데리고 여자도 그 남자 따라서 모텔 들어간 겁니다. 이거 희한합니다. 그래서 바로 그 피해 여성 가족한테 연락했고 경찰하고 같이 모텔에 들어가서 문을 따고 들어간 겁니다. 그렇죠? 이런 사건입니다. 그러면 이 여성은 이거죠. 피해자와 피고는 관계입니다. 오늘 처음 본 겁니다. 그냥 우연히. 피해 여성이 정상적인 상태라면 자기 남자친구하고 같이 술 먹다가 그 28세 남성하고 성관계 가지로 모텔 가겠습니까? 안 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수동적이나마 동의하고 도저히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남자친구도 있고 오늘 처음 본 남자입니다. 그러나 요리된다면 그런데도 피해자의 단편적인 모습만으로 피해자가 단순히 알코올 블랙아웃에 해당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지 않았다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좋은 말입니다. 맞습니다. 즉 요렇게 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당시에 여성이 완전히 몸을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그게 아니었고 뭐 갈까요 하니까 여자가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약간 비틀대긴 했지만 자기가 걸어갑니다. 같이 모텔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쓰러지는 여성을 업고 들어간 것도 아니고 따라서 단편적인 모습 바로 여성이 부축하지 않아도 그냥 스스로 걸어서 같이 모텔에 들어갔다 요겁니다. 그만 가지고 바로 심신상실이나 한거불능 상태가 아니다 라고 이렇게 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네, 옳은 질문입니다. 옳은 질문이고 이 당의 사실관계 이제 5분이 좀 보겠습니다. 네, 이 남성이 범행 당일 우연히 아까처럼 계단에 쭈그리고 앉아있는 그렇죠. 술에 취한 여성하고 모텔에 한 개 들어가 침대에 눕힌 후 얼어의 상의와 브래지어, 팬티를 벗기고 기사하고 손으로 가슴을 먼저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했다. 그러면 중강제추행죄 성립합니다. 비록 여자가 자발적으로 따라 들어간 것처럼 보이지만 도저히 그렇게 볼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강제추행죄 성립이 인정된 사건입니다. 그 다음 36번 명예훼손죄. 네, 대안학교 영어 교과를 담당하는 뭐 갑이 교상의리 지금 교상이 정신과를 다닌다 이런 내용을 하거나 교상의리 학교 재산을 횡령했다는 내용을 글을 게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겁니다. 이거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겠는가 보겠습니다. 학교 운영의 정상화를 위한 것이어서 공공이익에 관한 것이거나 비방할 목적이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 맞습니다. 사실 이건 공공이익이 아니고 그렇죠. 뭐 교상이 정신과를 다닌다. 교상이 학교 재산을 횡령했다. 이 말은 이 영어 선생이 왜 내가 쓴 책을 교재로 채택하지 않느냐. 불만이 있는 겁니다. 그럼 교상하고 큰 소리로 막 다투는 겁니다. 아니 내 책으로 강의를 해야죠. 이렇게 막 서로 다투는 와중에 결국은 교상이 정신과를 다닌다. 저 횡령했다. 이런 식으로 막 얘기하는 겁니다. 공공이익이다라고 보긴 힘듭니다. 비방할 목적도 있고. 아시겠죠? 그 정도 내용이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37. 제 명예훼손죄입니다. 네, 갑이 근무하는 교육청 소속 남녀 장학사들인 피해자하고 을 사이에 불미스러운 소문이 돈다. 좀 이 둘이가 불륜 아닐까? 이런 식으로 남녀 장학사들 사이에
이 사실을 자신은 물론 을과도 친분이 있습니다. 을과도 친분이 있는 병에게 얘기했는데 병이 다시 정에게 갑으로부터 들은 소문의 내용을 전파했습니다. 그럼 전파 가능성이 있을까? 여기 이제 다투어진 겁니다. 지금 보면 만약에 남녀 장사들이라면 만약에 이 사람이 피해자가 있고 그리고 둘 다 이제 장사인데 이 둘 사이에 뭔가 분열이 아닐까 이런 소문이 돈다. 요 사실을 듣고 갑이 얘기한 겁니다. 누구한테? 병한테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 병이 누구냐? 요 둘 중에 한 명은 얘하고도 친분이 있는 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갑이 병한테만 얘기했죠. 근데 병이 이 들은 말을 다른 사람한테 전파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얘를 고소해버립니다. 내 명의로 훼손했다고. 그럼 보겠습니다. 이 갑으로서는 지금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직접 알린 게 아니고 한 명한테 얘기했죠. 그러면 명예훼손죄에서의 공연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얘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음을 얘에게 형사책임을 위해서는 얘 스스로에게 갑 스스로에게 전파 가능성에 대한 인식하고 용인하는 의사가 있어야 되죠. 이게 바로 전파 가능성에 대한 미필적 고의입니다. 미필적 고의. 그렇죠. 얘에게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얘 스스로에게 전파 가능성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떤가요? 내가 병한테 얘기할 당시에 갑은 알고 있습니다. 병하고 을이 역시 친분이 있다. 친한 사이다. 그러면 갑이 병에게 얘기할 때 을하고도 친분이 있는 병에게 얘기했을 때 병이 자기 친구를 욕되게 하는 말입니다. 결국은 이걸 전파하리라는 것을 인식하거나 용인했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용인이 뭡니까? 어쩔 수 없다. 이거죠. 용인은 전파해도 상관없다. 어쩔 수 없다. 에 따라서 바로 비록 이 말을 들은 병이 결과적으로는 전파했지만 그건 얘 책임이고 형법은 자기 책임 원칙입니다. 바로 갑에게 형사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갑 스스로에게 전파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나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를 인정하기는 어렵다라고 본 겁니다. 을하고도 친한 사람한테 얘기했으니까. 그렇죠. 에 따라서 이건 명예훼손죄에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전파 가능성에 대한 인식과 용인하는 내심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명예훼손죄에 성립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맞고 38번입니다. 네, 38번 이것도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이거 명예훼손죄 매년 판례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죠. 네,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사실에 관한 발언이 보도, 소문, 제3자 말을 인용하는 방법으로 인용하는 거잖아요. 다른 보도가 있거나 또는 어떤 소문이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또는 제3자 말을 인용하는 방법으로 단정적인 표현이 아니라 전문이 들을 문자 전한다. 들었던 것을 전하는 겁니다. hearsay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문도는 추측 형태로 표현되었더라도 표현 전체의 취지로 봐 그와 같은 사실이 존재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암묵적으로 시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경우 사실을 드러낸 것으로 봐야 된다. 어떤가요? 이거 국어의 문제잖아요. 그렇죠? 국어를 잘해도 법을 잘합니다.
국어 능력이 금방 중요하죠. 딱 봐도 맞잖아요. 딱 봐도 맞잖아요. 비록 단정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뭐 이런 어떠한 보도가 있더라. 이와 같은 소문이 있다. 어떠한 보도가 있다. 이런 식으로 단정적인 표현이 아니더라도 표현 전체의 치유를 보아서 그와 같은 사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방식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되면 바로 사실을 드러낸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평소에 공부할 때 명예훼손죄는 327조량에서 공연히 사실을 즉시하여 사람의 명예, 즉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낸다. 그렇죠? 이 드러내는 게 어떤 것도 포함됩니까? 내가 직접 경험한 것으로 적시를 하든 전문한 것으로 적시를 하든 맞습니다. 전문, 내가 들었던 것을 전해도 사실을 드러내는 것으로 봅니다. 전문, 들었던 것을 전한 것도 적시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판례가 있었습니까? 우리가 보통 기본서도 보는 거, 아니 그 여성이 처자식이 있는 남자하고 같이 살고 있다던데 아느냐 이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했잖아요. 즉 A녀가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럼 이 말은 단정적으로 표현한 게 아니죠. 즉 A가 유부남하고 살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닙니다. 가만히 보면 이거 뭐가 됩니까? 있다던데 이겁니다. 이거 내가 직접 보고 얘기한 겁니까? 들었던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있다라고 하던데 이게 바로 hearsay, 전문하는 겁니다. 그래도 요 전체 치주 봤을 때 A가 유부남하고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있는 것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들었던 것을 얘기하는 경우라도 명예훼손죄에서의 사실적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볼 수 있습니다. 이거 원칙적인 의미로서 맞고, 그 다음 2번 질문. 정부 또는 국가기관의 정책 결정 또는 업무 수행과 관련된 사항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발언으로 정책 결정이나 업무 수행에 관여한 공직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다소 저하될 수 있더라도 발언 내용이 공직자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되지 않는 한 그 발언은 여전히 공공이익에 가는 것으로 공직자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된다고 할 수 없다. 어떤가요? 참 좋은 문장이죠. 그렇죠? 네. 뭐 정부도는 국가기관의 정책 결정 등에 관여되는 뭐 농림수산부 장관 또는 뭐 대통령이 이러이러한 결정했다. 많은 비판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 와중에 그 공직자 개인, 즉 그 자연인, 그 공직을 맡고 있는 자연인에 대한 사회적 평가나 가치가 다소 저하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즉 정부들은 국가기관의 공직자들은 항상 뭐 비판과 국민에 의한 비판, 감시의 대상이 되어야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게 악의적이거나 현재의 상당성을 잃은 공격에 공격으로서 현재의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되지 않으나 여기서 답을 줍니다. 네, 그러면 명예훼손이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명예훼손이 된다고 볼 수는 없고 맞고 그러면 이 판례 사실관계 3번입니다. 네, 갑이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공동위원장이자 4월 16일의 약속 국민연대 그렇죠. 이 날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떤 날인지. 네, 이 날입니다. 약속 국민연대 상임 운영위원으로
언론사 기자와 시민 등을 상대로 기자회견을 하던 중에 뭐라고 얘기했느냐.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동안 대통령이 마약이나 보도수를 했다는 의혹이 있다. 그게 사실인지 청와대를 압수수색해서 확인했으면 좋겠다. 이 의혹이 사실인지 확인했으면 좋겠다라고 발언합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가 어떤가요? 이건 가만히 보면 이 대통령 을이 누군지 알겠죠? 박근혜가 마약이나 그 당시에 7시간 동안 그렇게 온 국민이 그죠? 세월호 때문에 난리인데 그 시간 동안 마약이라든지 또는 보토스를 했다라고 단정적으로 표현한 겁니까? 아니죠. 그와 같은 의혹이 있다. 그게 사실인지 좀 확인해 달라는 겁니다. 압수수색해서. 그럼 이 말은 가만히 보면 일단 단정적인 표현이 아니고 이와 같은 의혹이 있더라. 그걸 확인해 달라. 그러면 요것만 가지고 실제로 박근혜가 당시에 마약이나 보토스를 했다는 사실을 암시하는 겁니까? 비록 단정적인 표현이 아니더라도 마약이나 보도수를 했다는 것을 암시하는 정도라고 보여진다면 사실의 즉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냥 말 그대로 단순한 의혹 제기에 불과합니다. 단순한 의혹 제기에 불과하고 보도서나 마약을 했다는 사실 그 자체를 암시하는 표현은 아닙니다. 요 정도 의혹 제기는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은 바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 라고 했으니까 틀렸습니다. 대신 이런 판례들을 좀 더 어렵게 내잖아요. 어렵게 내기 위해서는 이렇게 바꿉니다. 항상 제가 강조하는 게 이제부터는 답이 된다 안 된다 그렇게 해서 공부하는 것은 아무짝에도 실력 없는 겁니다. 판례만 외우면 되니까. 이거 구술권의 가능성이 없을까? 공공이익인가 위법성이 없을까? 이거는 한번 판단해야만 됩니다. 이거 뭐가 없는 겁니까? 그냥 그와 같은 의혹이 사실인지 이와 같은 의혹이 있다. 그러니까 좀 확인해달라. 이렇게 하는 것은 바로 마약이나 보도스를 했다는 사실 자체를 직접 드러낸 것으로 보긴 힘듭니다. 따라서 공연의 사실 등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술권의 당성이 없습니다. 이런 것은 구술권의 당성이 없습니다. 만약 이런 걸 출제할 때 이랬다면 공공이익을 위한 것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것은 아예 단순한 의혹 제기에 불과하고 사실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는 없다라고 정의를 하시면 되고 넘어가겠습니다. 39번. 명예훼손입니다. 보겠습니다. 회사에서 징계 의무를 담당하는 직원인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징계 절차 회부 사실이 기재된 모습입니다. 즉 어떤 피해자가 징계 절차 회부됩니다. 그리고 피고인은 징계 의무를 담당하는 직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피해자에 대한 징계 절차 회부 사실이 기재된 문서를 근무 현장, 방제실, 기계실, 관리 사무실의 각 게시판에 게시했습니다. 그렇죠? 막 각 게시판에 게시했잖아요. 무슨 하면 징계 회부 명단에 쭉 해가지고 무슨 뭐로 누구 이렇게 이걸 해가지고 막 기계실이나 방제실 등에 다 붙여놓으면 그러면 이 근로자들이 보고 오호 징계되겠네 잘리겠네 이러면서 막 보겠죠. 그러니까 우리 기분 나쁜 겁니다. 지금 단순히 징계 절차에 회부된 사실을 그 담당하는 직원이 그렇죠. 방제실, 기계실, 관리 사무실 막 게시판에 이렇게 해둡니다. 봅니다. 그러면 피해자 등에 대한 징계 절차 회부 사실을 공지하는 것이 널리 하는 것이
회사 내부의 원활하고 능률적인 운영의 도모라는 공공이익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어떤가요? 얼등이 징계절차 회부되다. 이런 것을 각 게시판에 막 붙여놓습니다. 이게 원활하고 능률적 운영의 도모라는 공공이익에 관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라고 봅니다.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이런 게 알려지게 되면 오히려 을을 더 창피하고 다른 사람들이 을을 이상하게 볼 것이고, 그러면 오히려 원활하고 능률적인 운영이 저해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게 공식이 되면, 따라서 이런 것을 공공이익을 위해서라고는 볼 수 없다라고 보았고, 그 다음 40번. 네, 이미 이런 것들 막 출제되고 있는 판이죠. 보겠습니다. 인터넷 신문사 소속 기자 을이 작성한 우리나라에게 독이 아니라 덕이 되는 MDPS라는 제목의 기사가 인터넷 포털 사이트 다음 자동차 뉴스 핫 이슈란에 다 게재됩니다. 그렇죠. MDPS 완전 자동차 부품입니다. 자동차 이제 부품인데 고로 이게 도움이 된다. NDPS가 이렇게 하니까 그때부터 막 비판글이 많이 달렸습니다. 아니 지금 기사 너 돈 받은 거 아니냐. 분명히 그때 MBC 집중 취재 여기서 MDPS가 상당히 경우에 따라서는 위험할 수 있다. 위험할 수 있다. 그런데 위험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인터넷 신문 기사가 NDPS는 우리한테 득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딱 글을 작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시청자들이 의심하는 겁니다. 아니 분명히 방송에서는 MDPS가 이게 그 자동차 운전자에게 치명적인 단점이 될 수도 있다. 그와 같이 MBC에서 보도까지 나오는데 너 돈 받았지? 그렇게 하는 겁니다. 돈 받았으니까 걔는 인터넷 기사에는 이게 득이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계속 하니까 밑에 댓글들이 되게 안 좋습니다. 그 인터넷 신문 기사를 욕을 많이 합니다. 너 돈 받은 거 아니냐? 아니 인터넷 기사는 그 중앙 방송도 안 받냐? 그래서 이게 상당히 위험하다. 이렇게 댓글이 많이 달렸습니다. 봅니다. 근데 그 중에 갑이 또 댓글로 이런 걸 기레기라고 하죠. 기레기라는 표현을 해버립니다. 기레기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인지 아시죠? 기사들을 좀 폄하해서 하는 말, 기사 더하기 쓰레기 합친 표현입니다. 기레기라고 하죠. 내용의 글을 게시했습니다. 그래 이제 인터넷 신문사 소속 기사 을이 화가 나서 나를 기레기로 표현한 얘를 고소해버립니다. 그래서 재판받고 있는 겁니다. 그걸 게시함으로써 공연이 이제 신문기자 나를 네가 기레기라 표현해서 모욕했다. 모욕죄가 성립하는가 어떤가요? 예, 똑같습니다. 아까 도라이 희는 가고 도라이 크크크 그죠. 화산 청소 막 이렇게 잔소리가 많다. 도라이. 그래서 마찬가지로 모욕적 표현이 맞긴 맞습니다. 고소에 해당해서 인정되지만 미보성 유조가 됩니다. 바로 비난의 정도, 추상적 판단이나 결멸적인 판단이나 그 내용 자체도 한 줄 정도입니다. 이런 기레기라고 하죠. 또 다른 댓글도 갑의 의견에 보통 동조하고 있습니다. 기사를 막 욕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욕하고 있고 그 와중에 이런 걸 기레기라고 하죠. 요 정도 단 한 문장 비난의 정도도 크게 크진 않고 또 전반적인 분위기가 NDPS는 우리 운전자에게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다. 그와 같은 분위기입니다. 그런 분위기에 오히려 그 반대되는 내용으로 기사가 이렇게 작성하니까 막 댓글에서 소비자들이 비판하는 겁니다. 그 와중에 요 정도 한 줄 정도 한 거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 행위로 봅니다. 그래서 위법성이 조화되니까 모욕죄가 성립한다? 예, 틀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2번 질문. 예, 이것도 사실 국어죠. 이미 그 전부터 남아있는 지문이었고, 그 전부터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던 문장이죠. 어떤 글이 모욕적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글이 객관적으로 타당성 있는 사실을 전제로 그 사실관계나 이를 둘러싼 문제 등에 대한 자신의 판단 그리고 피해자의 태도 등이 합당한가 하는 데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힙니다. 자신의 의견 그리고 자신의 판단과 의견이 타당함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그죠? 요 정도 내 판단하고 의견이 타당함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모욕적 표현이 사용된 것에 불가 벌써 여기서 답을 주죠. 뭐 여러 가지 의견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NDPS가 이게 덕이다 아니다 독이다 무슨 소리냐 이거 위험할 수 있다 아직까지 모든 것을 자동 장치에 자동화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 컴퓨터 등이 고장나면 어떡하느냐 차라리 기계적인 장치가 나올 수도 있다 뭐 급 가속한다든지 이렇게 위험할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내 의견이 맞다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모욕적 표현이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너 이걸 도대체 알기나 아는 거니 뭐 이렇게 할 수 있고 이런 걸 기레기라고 하죠.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모욕적 표현이 사용된 것에 불과하다면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정당 행위로서 위법성이 될 수 있다. 맞습니다. 그냥 이런 것은 국어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상관모욕죄는 그냥 뭐 별표 하진 않았고 한번 쓱 한번 읽어만 봅니다. 42번입니다. 간효죄 이건 무조건 출제됩니다. 올라시 아니고 왜의 문제입니다. 왜냐면 이게 왜 제가 출제가 된다라고 확신을 하느냐. 실제 경찰 실무에서 이런 일이 참 많습니다. 이런 일이 되게 많습니다. 왜냐면 주차는 안 때문에 주차 때문에 다른 차 못 빠지도록 탁 이렇게 막기도 하고 그렇죠. 타이어에 바람 빼기도 하고 그렇죠. 차에 해코지도 하기도 하고 이거 좀 해결해 달라고 경찰서에 신고 많이 들어옵니다. 아주 의미가 있는 판례다라고 봅니다. 네, 그럼 이제 보겠습니다. 1번 간효죄에서의 폭행입니다. 그렇죠. 간효죄는 뭡니까? 폭행 또는 협박으로 훈련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면 간효죄죠. 여기서 간효죄에서의 폭행음입니다. 여기다 한 판례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간효죄에서의 폭행이 뭐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폭행 개념을 네 가지로 구분했잖아요. 그렇죠? 현법강론에서 공부할 때 요리 공부하죠. 폭행은 최광의 폭행은 사람이든 물건이든 대상을 불문한 일체의 유현역 행사입니다. 대상 불문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은 소유죄, 내란죄 이런 것이고 그렇죠. 소유죄는 다중이 집합하여 폭행, 협박, 손괴 행위를 하는 거잖아요. 다중이 집합해가지고 동상 쓰러뜨리는 겁니다. 동상 이런 것도 폭행으로 봅니다. 최광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광의 제가 항상 강조했던 게 광의의 폭행을 반드시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광의가 뭡니까? 사람에 대한 간접적인 요형력의 행사. 사람에 대한 간접적인 요형력의 행사로서 바로 그 대표적인 것이 공무집행 방해죄다. 그렇죠. 공무집행 방해죄의
폭행, 광의죠. 그래서 어떤 걸 고민했습니까? 공무집행방해죄는 136조 1항이잖아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협박한 자. 그래서 어떤 판례? 집행관을 도와 강제 집행하는 인부를 폭행했습니다. 인부는 공무원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인부에 대한 폭행은 공무원인 집행관에 대한 간접적인 유현적 행사입니다. 따라서 바로 136조 1항에 정한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한 건 맞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 세 번째, 협의. 네, 협의의 폭행은 좀 더 스케일이 줄어듭니다. 네, 사람의 이제 신체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은 폭행죄입니다. 그래서 폭행죄가 어떻게 규정되어 있습니까? 260조에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한 자, 신체라는 말이 있습니다. 폭행죄의 폭행이 협의의 폭행이고, 그리고 네 번째, 체협의. 가장 좁은 의미에서는 가장 강력한 폭행입니다. 그렇죠. 목에 칼을 들이대거나 매출 전표에 서명하지 않으면 길을 잘라버리겠다. 반항할 수 없습니다. 여기 바로 반항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 반항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서 그 대표적인 것은 간도죄나 강간죄가 체협의의 폭행이다. 이걸 기준으로 해서 특히 광의의 폭행 반드시 잘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런데 이제 제가 왜 이 판례가 큰 의미가 있느냐, 이제 간효죄 폭행이 나왔습니다. 간효죄에서 말하는 폭행 협박으로 군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 했을 때 이 폭행이 무엇인지, 기존에는 이게 옛날에 그 사법시험에 출제된 적이 있고, 당시로서는 이 강요죄의 폭행은 광의의 폭행이다. 광의, 즉 간접적인 유현적, 간접적인 것도 포함됩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었는데 정작 판례는 없었습니다. 판례가 직접 광이다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판례가 나왔습니다.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또 경찰 실무에서도 쓰일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꼭 이제 그런 보겠습니다. 1번, 간효죄에서의 폭행은 사람에 대한 직접적인 유현적 행사뿐만 아니라, 그렇죠, 요겁니다.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도 포함이 된다. 바로 이 말이 간효죄에서의 폭행이 넓은 의미에서의 광의의 폭행임을 밝혔습니다. 광의의 폭행입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반드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요 내용을 알면 되니까 요거 포함되면 맞고, 반드시 사람의 신체에 대한 것이 한정되지 않는다. 어떻습니까? 맞죠? 신체에 대한 것으로 줄어드는 것은 협의입니다. 협의. 예를 들어서 반드시 사람의 신체에 대한 것으로 한정되지는 않습니다. 광의의 폭행이니까 사람에 대한 즉 간접적인 것을 모두 다 포함합니다. 이게 이런 식으로 출제되기도 하고, 사실관계 제 2번입니다. 네. 갑이 을과 공모해서 을 소유 차량을 피해자 소유 주택 대문 바로 앞부분에 딱 주차하는 방법으로, 그러니까 피해자로서는 갑하고 을이 공매가지고 을 차량을 자기 집 대문 앞에 딱 주차했잖아요. 그러니까 피해자가 차량을 주택 내부 주차장에 출입시키지 못하게 한 겁니다.
그럼 이거 간요죄가 성립할까? 이거죠. 뭐 이런 경우 되게 많죠. 경찰 쪽에도 맨날 신고 많이 들어옵니다. 이 말은 피해자 집이 있습니다. 피해자 집이 있고 뭐 집이 있을 겁니다. 집이 있고 위에 차량을 그렇죠. 들어가면서 스위치 누르면 쭉 올라가지고 차량을 요 안에 주차해야 됩니다. 주차해야 되는데 갑하고 우리 공매가지고 을 소유 차량을 이렇게 딱 주차를 해둔 겁니다. 그럼 이제 피해자가 짜증납니다. 들어가야 되는데 빼줘야 되잖아요. 그래야지만 주차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연락해도 안 받고 그리고 경찰 신고했고 당일날 얘들이 차를 안 빼주니까 일단 차를 여기 파킹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참다 못해가지고 지금 이게 여기까지 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경찰하고 검사도 고민한 겁니다. 결국은 주차장에 출입시키지 못하게 되면 간요죄가 성립하는가? 협박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검사로서는 폭행으로 관련사를 방해했다. 나의 주차장에 내 주차 장소에 주차할 수 있는 관련사를 방해했다. 그래서 간요죄로 기소해버립니다. 어떤가요? 이거 폭행이 될까요? 안 될까요? 요거 즉 강요죄에서의 폭행은 광입니다. 넓은 의미. 이거 뭐 피해자에 대한 사람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적 행사는 없습니다. 근데 차량을 이렇게 앞에 바짝 붙여놓는 것이 바로 사람에 대한 간접적인 유형적 행사라고 보여질까? 어떤가요? 핵심은 그래도 광이이긴 하지만 유형력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이건 가만히 보면 어떤 힘을 쓰는 겁니까? 유형력을 행사했다라기보다는 그냥 일정한 물적 상태를 조성해 놓는 것에 불과합니까? 일정한 물적 상태를 조성해 놓는 것이고 이런 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뭐 업무 방해죄에서의 위력이 될 가능성이 있지만 물론 이건 아예 업무를 방해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일정한 물적 상태를 조성해 놓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위력적인 요소는 될 수 있겠지만 적어도 유형력을 행사했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또 게다가 이런 경우도 없다는 겁니다. 어리 차를 바싹 대려고 할 때 피해자가 내려가지고 지금 많은 거냐고 빨리 차 빼라고 무슨 소리냐고 뭐 어리 피해자를 밀어버리거나 하는 피해자 등에 대한 어떠한 유형력의 행사를 한 적이 없습니다. 결국은 차량을 바짝 주차해둔 것만 가고는 사람에 대한 간접적이지만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예, 결국은 폭행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네, 따라서 이거 간요죄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 판례 꼭 좀 알아둡니다. 왜? 실무에서는 이런 게 하도 문제가 되니까 되게 문제가 됩니다. 우리나라처럼 국토는 좁은데 차량은 갈수록 커지잖아요. 그렇죠. 참 걱정입니다. 요즘에 뭐 자동차 광고 보면 갈수록 큰 차들을 막 선호하고 왜 코로나 사태도 있고 또 우리나라 근본적인 습성이 좀 큰 걸 좋아하는가 봅니다. 남한테 좀 보이는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요. 요즘 나가다 보면 차들이 큽니다. 카니발만 해도 큰데 요즘에 미국산 대형 SUV 막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거 뭐 안 그래도 주차란 때문에 좁은데 참 걱정입니다. 뭐 차라리 막 예를 들어서 막 미국은 차가 큰 걸 이해합니다. 워낙 땅덩이도 크고 자기 집들도 널찍널찍하잖아요. 그냥 가다가 그냥 자기 집 근처가 탁 되면 그게 주차장입니다. 널찍널찍하잖아요. 차 길이가 한 6m 이상 되더라도 주차하기 쉽습니다. 그냥 툭툭툭 되잖아요. 그리고 또 미국 놈들, 미국인들은 놈이 아니고 미국인들은 잘 먹잖아요. 그냥 덩치도 큽니다. 큰 놈들이 큰 차에서 팍 내립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차는 이따만해 큰데 최고는 작게 또 나옵니다.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냥 좀 그 경차가 참 좋은데 네 우리나라에서는 경차 타고 다니면 무시하고 그거 참 안 좋습니다. 어제 가서 말씀드렸죠. 우리나라 걱정되는 게 우리나라 참 예, 군대도 갔다 온 것 같지도 않은데 부자 많다. 20대 초반 전부 다 BMW 벤츠입니다. 우리나라 그리 잘 삽니까?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나라 놀랍습니다. 어디 가다 보면 전부 다 커피숍이나 카페에서 다 벤츠 탔습니다. 쫙 열립니다. 딱 봐도 직장이나 있을까? 군대는 갔다 왔을까?
근데 좀 아직까지 완전히 어린 20대 초반인데 벤츠 타고 탁 내리면 차문 탁 머타기 보고 담배 딱 피우면서 훅훅 딱 씁니다. 뭐가 묻어있는가 닦고 탁 네, 걱정입니다. 20대는 20대라고 그런 게 아니라 20대 그 자체가 멋진 겁니다. 이로 나중에 살아가다 보면 알 겁니다. 20대 그 자체가 멋진 겁니다. 그냥 청바지 입고 위에 뭐 떨어진 옷 반팔티 하나 입고 이렇게 가더라도 그게 정말 멋진 나이라는 것을 나중에 40, 50대 넘어가면 알게 됩니다. 그렇죠. 20대 때는 그냥 자전거 타고 이렇게 가다가, 그렇죠. 친구들끼리 또는 걸어가다가 여자친구랑 백패킹해서 걸어가다가 길 옆에 앉아가지고 그냥 쭈그려서 뭐 먹어도 멋집니다. 그렇죠. 근데 굳이 벤츠라든지 BMW 그런 거 탈 필요가 저는 괜히 무리해서 그렇게 할 필요까지는 없는데, 아무튼 이런 판례들 있죠. 네, 이거 꼭 잘 좀 정리해 두면 아주 바로 출제가 될 수 있는 판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네, 좀 쉴 때 되죠. 밥 먹고 너무 달려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호제 여기까지 보고 잠시 쉬었다가 43번부터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